변변치 못한 그림에도 하이라이트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글 쓰는 게 조금 기분이 찜찜해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일단 귀신의 정체부터 밝힙니다. 요번 글하고 다음 편에서 결말하고 후기 이야기를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편은 경험보다는 귀신의 정체와 그 스토리입니다. 최모근의 사건 이후 전 절대 창고로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회사에 건의를 해서 물론 좋은 소리는 못 들었지만 말이죠. 워낙 소문이 나돌아서 회사에서도 관가하지는 못한 듯 합니다. 다시 그 부장님이랑 저는 다른 장소 물색을 들어갔습니다. 그 창고 말이죠. 창고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빙이 사원 둘이 못 박아놨죠. 둘이서 꿀보직 주웠다고 좋아들 하더만요. 그 친구들한테 간단하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저는 부장님과 나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바가 있어서 먼저 번에 그 슈퍼에 들렀습니다. 오전 시간이었고 동네 슈퍼라 한산하더군요. 전 인사를 하고 들어가서 담배와 음료수 몇 개를 샀습니다. 아주머니, 저 아시죠? 아주머니 저를 힐끗 한번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전에 한번 왔었죠? 저 밑에 그 집에. 네. 저 아주머니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 집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나 어떤 이야기나 소문이 없었나요? 왜 그러시는데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네,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집을 옮기려고요.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지. 이번에도 한 달을 못 넘기네. 네? 아주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아주머니의 이야기 보따리가 풀렸는지 그 집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집,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답니다. 몇 년 전에 사람이 죽었다는군요.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 이야기를 해주시는군요. 원래 이 동네 거리가 유흥문화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 골목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방석집 거리였답니다. 방석집 아시죠? 하여튼 주잡기가 있는 좀 많이 안 좋은 동네였다고 하네요. 제가 있는 창고 건물이 바로 그 방석집이었다는군요. 그런데 그 집에서 방석집의 아가씨 하나가 죽어서 경찰이 오고 살인인지 자살인지 뭐라고 하더니 그 이후에는 모르겠고 그때부터 갑자기 여기 방석집이 하나둘 문을 닫더니 지금은 아예 없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시점에서 여기 청장이 바뀌고 그 청장이 여기 거리를 집중 단속했다고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2층 주인집 아저씨가 1층 새를 놨는데 새가 들어오는 족족 한 달을 못 버티고 다 나가더랍니다. 미용실, 조립 컴퓨터점, 비디오 대여점 등등. 우리가 들어오기 전까지 한 반년 정도를 그렇게 비어 있었다는군요. 아주머니의 그 말에 부장님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이제서야 하냐고 말이죠. 그러자 아주머니도 멋쩍었는지 그 집 주인이 새 안 들어온다고 하도 하소연을 하고 또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요즘 세상에 그걸 누가 믿겠냐고 말이죠. 그 말이 맞기는 한데 아줌마 진짜 있거든요, 귀신이. 어쨌든 그렇게 막 슈퍼문을 나서는데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인집 아저씨가 잘 알고 계실 건데 집 뺄 거면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날은 부장님과 저랑 주위 창고 건물 보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쯤 되어서 창고로 갔습니다. 신빙이 둘이 걱정이 돼서 말이죠. 그렇게 창고에 들어가 보니 둘이
완전히 놀았더군요. 벌떡 일어서는 폼이 마치 뭐하다 들킨 애들 마냥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노가리 좀 까고 시간을 보내고 있자니 저녁 8시가 다 되어갑니다. 주인집 아저씨께 창고를 내놓으려고 이야기하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주인 아저씨는 저녁 8시 정도에 돌아오신다네요. 그렇게 조금 있으니 역시나 오토바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아저씨를 창고에 불렀죠. 그리고 아저씨께 창고를 빼야겠다고 말을 하니 주인 아저씨 화를 냅니다. 들어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러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귀신 이야기며 슈퍼에서 들었다, 사람 죽었다고 등등. 그러자 아저씨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며 체념하신 듯한 표정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저희는 양념으로 족발에 소주를 대령했습니다. 주인 아저씨 술 무지하게 좋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술 취한 모습만 봐왔게 말이죠. 그리고 이어진 주인 아저씨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기가 방석집일 때 이야기입니다. 사실 방석집이 참 좋지 못한 곳이며 퇴폐적인 건 다들 아시겠죠. 여기 아가씨 중에 참 참하고 맘씨 좋은 아가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집 아저씨가 기억하는 것은 항상 볼 때마다 인사성이 밝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고 있지만 항상 늘 웃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랑 동고동락하는 언니 하나가 있었는데 둘은 친자매보다도 더 서로를 위해주고 보다 맞추는 언니 동생하는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 곳에는 깡패나 건달이 꼬이게 되는데 행패를 부리고 돈 뜯고 하는 건달이 이 동생과 좋아하는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비록 서로 좋지 못한 일을 하고 있지만 서로를 위해가며 그리고 또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둘이 결혼 약속까지 했었다고 하더군요. 비록 이런 곳에 서로 몸담고 있지만 좋은 결실이 되도록 주위에서도 많이 아껴주었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동생이 화장실 앞 보일러 앞에서 피를 엄청 많이 토한 채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경찰이 오고 가고 난리가 났죠. 언니라는 사람도 울고불고 서러워하고 그 결혼할 남자도 할 말을 잃은 듯한 그런 표정이었다는군요. 경찰 조사 결과 사인은 농약인가 독극물을 마시고 죽었는데 자살인가 했더라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방석집은 폐쇄가 되었고요. 그렇게 몇 번인가 경찰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주인집 아저씨가 들은 바로는 언니라는 사람의 통장으로 그 죽은 동생의 돈이 5천만원가량 입금이 되어서 경찰이 그 언니를 수배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경찰이 다시 찾아왔는데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범인이 잡혔다고 하더군요. 사건의 내막이 언니와 건달이 짜고 그 동생의 돈을 목적으로 사기치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 동생과 건달이 정말 사이가 좋았었는데 그 언니라는 사람이 동생이 돈 좀 모아놓은 게 많다라는 걸 알고 나서 그게 원인이 되어 두 사람이 살인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제 추측에 언니라는 그 사람이 동생의 돈을 노리고 그 건달을 꼬드겨서 건달이 동생과 결혼할 사이라고 거짓부렁 해놓고 결혼 자금 할 거라고 그리 고생해서 모아놓은 돈을 받아놓고서는 아침에 주스에 농약인가 쥐약인가 잘 모르겠지만 독극물을 타서 먹였다고 하더군요. 원래 이 일이 술을 밤새도록 먹는 일이라서 술에 취한 동생에게 어쩌면 강제로 먹였을지도 모르는 일이겠죠. 주인집 아저씨 말로는 그 아가씨 이제는 이 생활 청산한다고 마치 어린아이 마냥 그렇게나 좋아했다고 했는데 정말 불쌍하게 말이죠.
처음 시체를 발견한 것이 주인 아저씨였는데 그 아저씨 얼마나 피를 많이 토했는지 그 쪽방에서 쪽방 창문을 넘어 화장실 앞에까지 피범벅이 되어 있었더라고 하더군요. 결국 그 약을 먹고 괴로워서 쪽방 창문을 타넘고 그렇게 화장실 앞에서 죽은 거였습니다. 그때 그 현장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주인 아저씨 이야기를 하면서도 오금을 다 떨더군요. 아, 범인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 언니라는 사람에게 지명수배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건달과 함께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언니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습사를 했고요. 건달은 반병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병원에서 신원조회를 하다가 지명수배된 것도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때 그 건달이 범행 일체를 다 자백했다고 합니다. 주인 아저씨는 소주잔을 기울여가며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우리 신참들이 얼굴빛이 사색이 돼 있더구만요. 그때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주인 아저씨에게도 그렇고 더욱이 10학년이라고 욕하던 그 귀신이 너무도 불쌍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인집 아저씨는 그렇게 마지막 소주잔 아저씨 혼자서 거의 3병이나 드셨죠. 마지막 소주잔을 비우시고는 비틀거리며 2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참, 주인집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저씨, 아주머니, 그리고 외동아들 이렇게 3식구입니다. 그렇게 아저씨가 올라가신 후 부장님과 저는 뻥쪄서 한동안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우리 두 신빙 사원들은 안절부절 하더만요. 자, 그만 정리를 하고 나가지. 부장님하고 저하고 기분이 그렇고 해서 술 생각이 막 났습니다. 저 부장님 한잔하고 들어갈까요? 부장님도 좋아라 하십니다. 그리고 신빙이 둘이 더불어 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리를 잡아놓고 고기를 구우며 술잔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때 부장님이 어이 최 실장, 그러면 조금 이상하잖아? 어차피 그의 살인 공모한 두 사람 죄값 다 받았고 굳이 저 집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을까? 물론 억울하게 죽었지만 범인도 다 죄값을 받았고 굳이 승천하지 못하고 저기 남아있는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주인 아저씨가 한 그 이야기 정말 다 진짜일까? 아유, 부장님도 참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으면 승천도 못하고 저기 남아서 저러고 있을까요? 하고 대답을 했지만 저도 못내 찝찝한 기분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부장님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게 범인이 세상에 숨쉬고 잘 살고 있으면 복수심에서라도 원기가 되어 복수를 할 텐데 복수할 대상도 없고 또 왜 저 집을 벗어나지 않는 건지 죽은 게 그렇게 억울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더 이상 누구도 그 집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모든 내막을 알게 된 우리 신빙 두 사원은 얼굴이 사색이 된 채로 창고로 갔고 저하고 부장님은 다시 창고를 물색하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다니는데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그 창고 신빙이 사원 중 한 명입니다. 창고가 난리 났다고 합니다. 빨리 와보시라고 난리를 치네요. 목소리가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정도였고요. 대낮에 저 친구들이 귀신이라도 봤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속에서 이상하고 요란한 소리가 마구 들려옵니다. 무슨 일인데 하고 묻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부장님과 전 서둘러 차를 몰았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왜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반 좋지 못한 경험입니다만
괜히 필 받아서 첫글을 올리고 또 단편 올려달라고 하시기에 조금 후회는 되지만 어차피 다 지난 일이고 몰래 가슴에 담아둘 이야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이제 다음 글 정도면 결말이 나겠군요. 그때까지 엄청난 복선이 숨어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가씨가 왜 그 죽은 장소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신빙사원 둘은 왜 난리가 났는지 모든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가 한 사람을 데려갑니다. 쓸쓸했던 그날의 여름 이야기입니다.